이 외놈들은 이제 진짜 진짜 망조로 가려고 그것도 최급행으로 가려고 작정을 탔나 봐요. 야, 자민당한테 무려 316석이라고 하는. 야, 이거는 아베도 못 해보고 옛날 그 2차 대전 직전의 내각이랑 똑같은 수준의 몰표를 던져줘 버렸습니다. 무려 100표가 넘는 표를 더 던져줘 갖고 이기고도 지금 얼떨떨하고 있는 상태래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 단독으로 316석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 유신에도 원래 의석보다 2석이 더 많은 36석을 얻어서 두 당이 합치면은 무려 352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연립여당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당의 목소리나 진보적인 소리 뭔가 조금 이 지금의 강성을 제지할 수 있는 정치적 어떤 반대 세력들이 완전히 학살돼 버린 거예요. 자민당만 316이고 자민당하고 연립하는 세력을 합치면 350석을 가진 거니까 352석. 이 정도 되면은요. 예를 들어 헌법을 고치겠다, 뭐 전쟁헌법을 만들겠다 했을 때 지금 이제 얘네들 중의원이니까 하원 같은 거잖아요. 상원에서 거부권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상원은 뭐 일본 왕이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해서 대동을 걸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재상정해갖고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참의원에서 3분의 2,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동시에 발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로 가야 되는 건데 일단 참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하더라도 참의원이 개헌 발의가 안 되면은 개헌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의원에서 법률이 통과가 되고 안건이 통과가 되고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면은 중의원에서 다시 재발의하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얻은 의석수 가지고는 참의원의 부결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개헌만 빼고는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국진당이 300석 중에 250석을 갖고 있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일본의 정치가 된 겁니다. 자, 뭐 왜 뽑았는지는 뭐 굳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0% 안팎에서 정체 수준이었지만 다카이치는 60에서 70%로 다카이치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자, 사람들은 일단 나이 많은 남자 총리에 익숙해져 있었고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1955년 자민당이 창당된 이후 단 2번, 한 2년 정도만 야당인 민주당이 잡은 걸 제외하고는 자민당 55년 체제가 거의 독주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투표를 해봤자 안 바뀐다. 무관심해졌죠. 그러다가 여자 총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최초로. 근데 이 여자가 웃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한마리마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변화하겠네? 변화할 수도 있겠네? 라는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다는 거죠. 아니 하는 건 똑같은데 네, 맞아요. 더한데 어떻게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저군요. 국민들은 얘가 아베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아베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그 내용물보다는 포장지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뀔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이미지에 표를 준 겁니다. 여러분, 참 골 때리네. 끔찍한 비교지만 만일 김건희가 유올백 사건 없이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갖고 여러분 이래가면서 다카이치처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찍으실 거예요? 찍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민들은 서로 심판했을 것 같은데 이 찍들은 찍습니다. 이 찍들은 열심히 찍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250석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김건희한테. 근데 일본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동북아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경제부터 외교까지 일으킬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봐집니다. 이미 미친년 칼춤을 보고, 잘한다. 내가 중국한테 멱살을 쥐어잡히고, 우리 경제가 망해도, 너 하는 그렇지. 거 속이 다 시원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다 그랬으니까. 이건 더 미쳐 날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전쟁 가는 국가로 이거 바꾸는 거 아니야? 전쟁 가는 거 당연히 헌법적으로 바뀔 것뿐만 핵무장 하는 거 아니라 아니야 진짜? 핵무장도 하려고 시도하겠죠. 숨어서라도.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와 같은 지지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증거로 한반도나 중국 기타 등등의 주변 국가들하고의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독도 문제는 이제 상시로 있는 거고요. 이 동해안 안에서 사실상 구축함 배치해놓고 이 새끼들 근처 해역에 못 오게끔 사주 경계 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언론은 뭐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55년부터 자민당이 쭉 독재를 했어요. 일본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아사히 신문, 진보적이라고 한들 일본은 자민당이 보도 지침을 언론사에 내리는 나라예요. 근데 심지어 보도 지침을 받았네라고 발끈하는 언론사는 아사히 신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 보도 지침에 맞춰서 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과 뭐 자위대의 사실상의 무장화 그리고 사실상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2차 대전 때 투표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안보력으로 함부로 이따위 도발을 받아주지 않는 이 아주 초장에 끊어버리는 단호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보 태세에 대한 준비에 대한 대한민국의 걱정과 준비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으로 이제 다른 면으로 따져보자고 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이러한 일본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유대와 대화를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본이 2월 22일이 지들이 말하는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이거든요. 그럼 또 가겠네. 네, 거기. 그날부터도 장관? 지랄을 하겠죠. 장관이 자, 가서. 그때 만약에 네. 장관급이 차관급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기 전에 왜 거기 차관급을 보내냐, 장관급 보내라 이러고 난리쳤거든요. 자, 과연 장관급을 보낸다? 그럼 끝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하고는 해보자는 끝이죠. 거예요. 사실상 독도를 놓고 전쟁하자는 전쟁을 거야.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수준에 가는 겁니다.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최소한 일본이 재무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지금 현재는 한반도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만한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지대지 미사일, 한두 미사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평화헌법이 무너지고 나면 그 무장을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일본의 경제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 기술력을 생각했을 때 금방 위협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초장에 그 짓을 못하게 한 대 때려주지 않으면 진짜 일본이 다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로, 괴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트럼프가 또 다카이치를 또 지지한 면이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친년이 미쳐 날뛸수록 수금하기도 좋고 부려먹기도 좋은 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전략과 국가 방위 전략 두 군데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일이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다. 거기 있는 동맹들로 하여금 무장을 강화해서 평상시 그 뛰어난, 그러니까 월등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억제하겠다라는 그 딱 방침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그럼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 누굽니까?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 무장을 해서 중국을 그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계속해서 방위비 증액하겠다, 강한 일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이야 누구 알아서 해라.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수방위만 하라는 겁니다. F-35를 주는데
공대공 무기만 다르라는 거예요. 공대지나 공대함 무기는 달지 말라는 거야. 미사일을 주는데 요격 미사일이나 방어용 미사일은 줄 수 있는데 지대지 공격이 가능한 고탄도 미사일은 줄 수 없다는 거야. 잠수함을 만들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사실 미국의 제일 가까운 해안선에 있는 적은 일본이에요. 지금 만일에 해상전이 벌어지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가장 먼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 일본에 대한 무장 강화를 시켜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일본은 꼼수를 써갖고라도 아까 얘기했던 공격력, 그러니까 지대지나 공대지, 함대지 전력을 갖추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의도가 보여지게 한다고 치면 전범국으로서의 그 약점이 그거죠.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해갖고 예를 들어 일본이 핵기지를 만들었다. 핵농축 시설을 만들었다. 또는 자체적으로 무슨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배치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폭격해야 됩니다. 이건 전쟁의 수준이 아니에요. 전범국으로서 할 수 없는 국제규약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냉정한 조치까지도 상정하고 일본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경제예요. 현재 이러한 무장 조치라든지 또 앞으로 팽창 예산을 해갖고 또 돈을 뿌린다고 하니까 이러한 편창 예산이나 안보 정책에 쓰일 돈들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일본이 뭐 지금 갑자기 용불 빼갖고 어디서 유전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돈은 결국은 진해 은행에 가서 또 돌려서 뽑겠다는 겁니다. 부채를 또 찍어내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 대비 일본의 그 재정 적자가 가장 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습니다. 나라예요. 가장 높은 네. 나라고요. 그다음에 재정을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국가 재정 전체 예산이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우리나라의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근데 2배, 그 부채는 20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20배, 20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예산을 쳐발라서 갚아야 겨우 본전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가 돈을 더 찍어내겠다고 하니 엔화 가치의 폭락은 이제 더 말할 나위가 없어지게 될 거고 엔화 가치의 폭락이 상대적으로 한국 원화의 가치 절상, 그러니까 환율 높아서 망한다고 했던 그 개수작 떠는 놈들이 걱정하는 그 환율이 엔화 팽창 때문에 확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는 품목에 있어서의 수출 경쟁력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과연 이 자국 종이를 자국돈을 종이짝으로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금이나 부가가치세, 식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걸로 무마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딛고도 만일 이거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저지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은 무력 전쟁을 안 하면 경제적 전쟁 안에서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들을 국제시장에서 퇴출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합체계 내지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무역전쟁이 임박했다고 이미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